네, 자, 이번엔 2부 순서로요. 이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계시는 김경지 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지 관장님께서도 정말 실천 현장에서 30여 년을 계셨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이제 실습 및 실천에 관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날 2시간 동안 강의 받으시려고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저는 전 시간 하셨던 이상희 부대 편님처럼 이렇게 텐션이 높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다운되기도 해가지고 1시간 한 15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혹시 졸리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고요. 저는 이제 88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9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30년 사회복지 현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 한 직종에서만 지금 3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오늘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및 실천에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제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러 오시는 실습생 선생님들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 관련된 가치와 태도, 사회복지로서 어떤 것들을 갖고 현장에 나오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직으로서 본인에 관련된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고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앞에 초반에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사회복지관 현장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사회복지관이 어떠한 기관이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기관에서 실행했던 그 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실습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지 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실천적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와 태도,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졸업하시거나 또 실질적으로 실습을 나오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직접적으로 기관에서 실행되는 커리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상이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전반적인 내용들을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와 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현장의 윤리강령 기준들을 어떻게 많이 알고 있고,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제가 또 선서문도 조금 소개하고 싶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실습에 관련된 부분을 나오시더라도 내가 이 직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시는 건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그냥 예비 차원으로 따기 위해서 학점 이수에 관련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인식,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요즘 이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다양해졌고요. 복합적으로 많아졌고, 그래서 한 기관 자체 사회복지사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이런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이 생애 주기별 연령대도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에 대한 부분도 인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영향을 준 지역 는 또 개인에 관련된 환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초점에 관련된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생태 체계적 관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계도라든가 생태도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관점, 강점 관점, 그리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는 네트워크 관점을 통해서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 민간학, 민간경 이런 식으로 공공과 민간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관점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복지 욕구에 근거하여 개입 방법 수립 및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과정,
기술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습득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천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이 좀 파악돼야 되고요.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복지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지역에 사회조사나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를 기획한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해서 욕구,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원들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실습을 하시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 번 정도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좀, 내가 윤리강령에 관련된 기준을 한번 좀 접해보고 나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리강령의 그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존엄성인데요. 그 인간 존엄성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했을 때 만나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에 따라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되고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며 모든 인간의 선호, 특지,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초년생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러한 윤리강령의 기준들을 갖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니까 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클라이언트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이 마인드로 갖고 있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 서비스의 계획이라든가 수행에 따라서 조금 더 선호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반면 배제하는 클라이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윤리강령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기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해야 되고요. 국가와 사회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분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억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강령 기준 자체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동의해야 된다. 서비스 계획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에 대한 보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고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수립하고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참여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그 사생활 보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 환경을 보게 되면 오픈된 공간 안에 사회복지사들끼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봤더니 사회복지사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 사람이 이런 서비스가 요구한다더라 하면서 사회복지사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습득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잘 잠궈둘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 기준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복지사 선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를 지금 획득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을 통해서 석사 받으신 이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뭐 한사협이라든가 여러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기관 순회할 때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관련된 윤리기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현판으로 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관 사무실에 딱 부착해 놓고 상시적으로 좀 보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함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했을 때 사회복지사 선서문이라든가 윤리 강령을 낭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선서문들을 좀 익히시고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 업무를 말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는요, 그 지역사회 복지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광진구 인구 밀도가 한 33만이 되는데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구 10만당 1개 정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개 동에 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이 15개 동을 3개의 복지관이 이 권역을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저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쪽에 있는데 그쪽에 92123동과 광장동에 4개 동을 관할하고 있고,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노인복지관이 여기 지금 세종대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포괄적인 이제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 지자체 건립으로 인해서 저쪽 자양동 쪽에 올해 자양 노인복지관이 하나 생겼고요. 내년도쯤에 아마 중곡동 쪽에 중곡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포괄적인 복지기관이 이제 한 5개 정도에 관련된 기관들이 운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말씀드린 구에서 설립하는 노인복지관이 약간 좀 파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인력 자체가 19명인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5명에서 7명 정도의 구성 인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양은 조금 작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일상 지원,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의 이제 좀 이따 뒤쪽에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텐데요. 이제 복지관의 정체성을 뒀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주 서비스 대상 자체에 관련된 그 범주 자체를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이게 서비스 제공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복지관에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복지 욕구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 환경 안에 범주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영역 자체가 되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 원칙은 8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역성의 원칙입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그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 수립해서 제공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역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의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그 안에 시설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19명
이 직원이 있는데 모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저희 그 뭐 세무원 선생님도 계시고 안전관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따셨어요. 그래서 저희 19명 표준 인력 모든 인력 자체가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성의 원칙. 저희가 이제 서울시라든가 뭐 국고 지방비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의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사회복지기관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자율성의 원칙,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연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원 활용.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기관에 오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대비 북단 사거리가 그쪽이 이제 현대 아파트 단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오시면, 이 복지관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쪽이 현대 아파트 단지가 그 현대를 그 아파트 세우면서 기부 체납을 하셨대요. 그래서 광진구가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복지관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진 9123동이라는 이 주택 밀집 지역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관련된 근접성은 조금 멀어지지만 아무래도 좀 지역 안에 이 아파트 단지촌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활용할 수 있는 인적이라든가 또 지역에 후원하실 수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지역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고요. 중립성,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근데 강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현장이라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치구, 그 구청장님 아니면 이 정치인들에 따라서 이 복지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핸들링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원칙으로 모든 지역 주민이 대상이고 이게 뭐 종교 활동에 정치적인 부분에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뭐 현장에서도 아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사회복지설의 비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재멸 회계 규칙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조금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 사업을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조직화 기능이라는 사업에 대한 이 범주를 나눠주셨고요. 이 안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큰 단위 사업에 따라서 복지관이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 80에서 100개 넘는 이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례관리 기능에서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그 사례관리 기능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의 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저희 기관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대상도 이렇게 범주를 좀 나눠주셨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직업 및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및 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전반적인 대상의 범주 자체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요건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매뉴얼을 보게 되면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시설은 이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과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은 이제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관련된 생활시설이 있고요. 이용시설에는 이제 재가노인, 노인여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이런 전반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시간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바깥에서 듣다 보니까 뭐 장기요양시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 자체가 좀 인구 비율 자체가 어르신에 대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보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좀 계속 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이 노인 복지시설 쪽에 관련된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동 관련된 복지시설 보니까요, 아동 양육시설부터 아동 피해 그 아동 쉼터까지 있고요. 또 이용시설 쪽에서는 상담소,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특히 이제 광진구에도 이제 지역아동센터 연합이 있는데요. 그 서울시 자체가 지역아동센터 별도를 말고 또 이 방과 후 기능을 할 수 있는 키움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좀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키움센터라는 기능 자체는 인건비에 관련된 기준 자체가 다 보조받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인건비 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이제 인건비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적인 부분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근무 여건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일한 40시간 주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뭐 이 복리라든가 급여 수준은 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런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관련된 인건비 기준 라인이라든가 복리에 관련된 기준들을 조금 통일성 있게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 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러한 그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서 가지고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으로 현장에 관련된 영역을 좀 찾아보시면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 이제 정신건강 증진.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아까 보건복지부 3대 기능 사업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도 이 정신건강 증진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개별 가정 방문도 이제 혼자는 나가지 않도록 이 안전 매뉴얼을 짜고 있어요. 어떤 위급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 정신미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현장에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아마 방송 매체를 많이 보신 것처럼 그 주민센터 이 난폭 행위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이 막 그 소지품 이게 흉기 같은 거 들고 와서 다 죽이겠다는 분도 있고,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신나 뿌려가지고 복지관 다 불지르고 같이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전화 상담 했을 때 뭐 이 정말로 험한 욕부터 시작해서 이 심리,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 심리 건강에 관련된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가 이 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9명에 대한 표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려하는 게 정신건강 이 전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사자에 대한 표준 인력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이 방안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이 영역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복지관에 배치돼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정신건강 관련된 분야들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노숙인 관련된 시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관련된 시설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 시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도 보니까요, 이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 있어서에 관련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관련된 부분도 피해 상담소라든가 보호시설 자체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보호시설도 보니까 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쪽에서는 모자, 부자, 미혼모, 일시 지원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된 지원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 관련된 청소년 쪽에서도 쉼터.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소관 관련된 시설들이 범주는 좀 비슷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에 관련된 분야들을 좀 찾아보시면 현장에 본인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말고 다음 PPT로는 저희 이제 기관에서 제공했던 한번 그거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했던 3대 기능 사업에 관련된 예를 좀 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사진과 그 대상과 이제 목적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에 참여하시는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분들에게는 이제 개인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진들을 좀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제 홈피라든가 교육 지침 자료로만 쓰고 있어서 뭐 이게 좀 카피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나 보이는데요. 3대 사업에 맞춰가지고 저희 기관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요, 당사자의 욕구 등을 일정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하여 강점을 찾고 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글씨가 이거 깨진 건가요? 당사자 주도의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는 구이동 광장동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례관리 과정에 합의한 지금 현재 249세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범주를 보니까요, 저희가 당사자는 한 4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세대는 한 250세대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례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에 관련된 사례가 발굴이 되면 그 사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테이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인테이크 안에는 가계도라든가 생태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체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싹 갖고 와서 그 기본 정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사례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사례회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하고 그 서비스를 수용하기 전에 당사자를 또 저희가 함께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당사자의 참여라든가 역할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합의한 다음에 당사자 참여 중심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차후에 다 진행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이후에 이분을 종결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1년 단위의 재사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야 될지 관련된 사례관리 매뉴얼 시스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굴, 초기 상담, 사정, 사례 계획, 계획 실행, 종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통합 사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장에서 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들은 이 뭐 단순 일시적인 게 아니고 너무 복합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사례에 관련된 기준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광진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민간학, 민간경 관련된 자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통합사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적인 문제를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통합사례 관련된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과 협력을 위한 찾기를 향한 동고동락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간, 학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함께 소통, 신뢰, 협력의 과정으로 자원 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성장을 통해서 사회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상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 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학교, 경찰, 그다음에 저희 민간기관, 그다음에 구청의 희망나눔 팀을 사례관리하고 있는 팀들 같이 만나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 하고 있고 상견례하고 있고 정기회의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통합 사례를 통해서 그 저희 현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리스트를 공유한 다음에 그 자원들을 좀 함께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공동모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지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원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받는 재원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자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프로포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기한사를 잘 만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아사리라든가 공동모금에 관련된 통해 조금 사업을 제안해가지고서 예산을 따오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행복한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사회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결과물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화될 수 있는 지역사회 가장 문제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현장에서는 그 환경 문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이라는 시간 그 이후에 그 단절된 이 관계에 관련된 회복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서울시가 이제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 간 스트레스가 높은 한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해서 당사자 참여 중심의 심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간의 단절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년이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대외 활동이 자제되다 보니까 특히 많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환경이 집이라는 테두리인데 이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 광장 권역 내 가족 간 스트레스가 높은 한부모 가족 6가정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의 재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재구성해서 우리 집이 변하고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고 집 주거 환경에 관련된 이 공간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또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거리 확보라든가 각자에 대한 이 개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함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높여줬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의 집입니다. 공동생활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수급자분들 중에서 이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주거가 마련되지 않는 당사자, 독거 노인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공동생활 과정을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있는 수급 대상자 중에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공동생활 관련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합의된 범주 안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노인의 집, 여성 노인의 집 2개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그래서 남성 노인의 집에서는 남성이 한 분이 계시고 여성 노인의 집에서는 이제 2분이 같이 생활하시는데 사회복지사가 이게 어려운 게 이게 개인이 살던 공간이 아닌 이제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분쟁이 되게 많으세요. 누구는 늦게까지 텔레비 본다고 하시고 누구는 또 뭐 물을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하셔야 되고 원래해야 되고 또 이제 별도로 이제 노인의 집을 별도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영역 자체가 당사자분들에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는 노인의 집 여성분 중에 2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계시고 이 남성 노인 어르신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혼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서비스를 받다가 요양보호사 서비스 시간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밤에 이 독고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남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 통합사회를 통해서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인의 집 관련된 어르신들 공동생활 과정도 좀 저희가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사업 쪽에서 이제 아동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이제 마이 리트 스케치북입니다. 취약계층 고학년 초등학생들의 아동의 만화작품 제작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인식 및 내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저소득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박탈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에서 오는 자존감에 관련된 낮음,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인식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 만화 관련된, 이 스케치 관련된 강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의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화로 스케치하고 그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된 것들을 조금 다시 전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 제기에 관련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아동들에 관련된 선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정 작업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또 다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획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외적 자원들을 또 다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전 사후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향상 변화도에 대한 이 성과 목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다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냥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현장에서는 조금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멀티 관련된 역량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스케치, 현장 돋보기, 현장 스케치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초등학생 8명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전 사후 관련된 척도를 가지고서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목표 관련된 달성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 관련된 명확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일부 프로그램 자체는 이 기준치 자체가 이게 동률 나오거나 좀 낮아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후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문화 사업인데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다양한 일반 지역 주민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들도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 주민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직업 재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리스타, 그다음에 창의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어머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이들의 문학, 피아노 교실, 바둑체스에서 일반적인 교육 문화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문화 사업 자체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를 배웠을 때 80년대 후반인가요? 90년대 초반에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게 교육문화 사업을 만들었을 때 만든 이유가 이게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가가오 방문이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복지관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제 그 당사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이런 교육문화 사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는 인식보다는 무슨 사설 학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문화 사업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에게 문화영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무료복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층에 이런 체육관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체육 활동도 하고 어르신들 운동 건강 프로그램도 하고 성인들에 관련된 요가 교실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체육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들이 워낙 핸드폰 관련된 거로만 이게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이런 핸드폰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가 문화 활동들을 조금 복지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요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아이들 건강 증진, 대외 활동,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동 발달 지원센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라는
그 등급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약간 좀 이게 언어 치료에서 말이 좀 늦다거나 좀 일부분 약간 좀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달 지연이라든가 장애로 있어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또 부모. 그래서 언어 치료라든가 놀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한 가족 구성 안에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는 가족과 또 장애가 없는 이 비장애, 이 형제 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좀 개입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 장애 아동이 갖고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 엄마에 대한 어떤 양육에 관련된 이 중압감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발달지원센터에 관련된 그 강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 관련된 2차적인 프로그램들도 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 강좌입니다. 인적 자원을 발굴을 통한 주민과의 나눔 지원 및 주민 특성의 욕구에 맞는 전문 교육을 프로그램 제공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는 뭐 유명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성에 관련된 청소년들 했을 때 이제 구성애 씨, 그다음에 뭐 인문학 뭐 정덕희 씨, 뭐 이런 분들 많이 불러가지고 강의했을 때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150명, 20명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번들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뭐죠 출연료가 비싸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많이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안에 강사, 재능 강사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꽃꽂이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외에 관련된 자격증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내 살고 있는 같은 지역 안에 주민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눔 강사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 주민의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강사에서 지역 주민 재능 나눔을 통해서 취약계층 당사자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부모 교육, 광진구 가족센터 연계해서 아동기 청소년기에 관련된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인에 관련된 어떤 교육에 관련된 커리를 가지고서 조금 모여주세요 하면 저희는 잘 안 모이더라고요. 저희 관할 지역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이고 어느 정도 주상위 소득이 있으시고 주거 형태가 이게 조금 안정적인 이분들 살다 보니까 자녀, 아이들의 진로 탐색, 뭐 이런 그 자녀, 뭐 이런 향상 관련된 거는 어머님들이 막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기,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부모 교육 관련된 강의들을 좀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자녀 양육법, 그다음에 엄마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가족생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가족관계 증진이란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왜 자꾸 이제 뭐 한부모 가족만 나올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지역 환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 문제제기라고 할까요? 욕구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지역 주민보다는 이렇게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그 외에 서비스 욕구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획들이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구 교육 취약계층 및 가족관계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의 6가정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빠랑 그러니까 부자 가정도 있고 모자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부모 밑에가 아닌 그 한부모 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모 코칭 관련된 내용도 좀 저희가 해주고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그 정서를 조금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관계를 좀 증진하고 가족이 좀 친화적으로 구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했는데 초반에 오셔가지고서 쑥스러워했던 아이들과 뭐 부모, 이 한부모, 이 가족의 이 체계도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뭐 서로 정말 스킨십이라든가 뭐 이 긍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만남육에서 이 중장년층 남성분들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이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뒤쪽에 사례 관련된 걸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그 고독사 아니면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중장년층에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독감을 겪고 있는 40에서 64세 독거 성인 8분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에게 식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여형 요리를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리를 만든 것들을 서로 먼저 8분이 교류하면서 관계를 맺게끔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분들이 그 6분이 지금은 정기적으로 이제 그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반찬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250명 정도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팀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분들, 성당팀들, 뭐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 동아리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250분 여자분이세요. 이분들이 최초로 복지관 수혜 대상자였지만, 이분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남성, 이 조리 봉사자로 저희 복지관에 최초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한 90명 되는 대상자분들에게 이제 밑반찬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거 성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이사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이웃과 살아가는 이곳에서라는 이 타이틀을 그냥 하나의 함축적인 말로 저희가 좀 줄여봤는데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서돌봄 연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거주하는 1인 어르신 8분을 저희가 모았고, 거기에 또 저소득 4050 당사자분 8명을 미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멘토 멘티는 아니지만 서로 이 연대감이 좀 연령대는 다르지만 연대감을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사이익기, 사이담금, 사이장, 사이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프로. 아시다시피 요즘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크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키오스크가 생활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자체가 그 카페 아니면 햄버거집 그 외에 일반 식당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이 뉴스 본 게 아무리 어르신이 서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택시가 안 잡힌다 1시간 동안 했던 거 보니까 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카카오 택시 예약제로 다 가고 있고, 어떤 어르신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시즌에 야구를 보러 그 야구장 현장에 가서 매표소 앞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이 예매제로 다 인터넷 끊어져가지고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거의 30분 동안 표를 못 끊고 직관을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이 정보격차를 갖고 있는 50+ 세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스마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광진구에서도 지금 광진구에 있는 경로당 하나씩을 선정해가지고서 스마트 경로당 해가지고서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정보하기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대학생 자원봉사 직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라든가 기기를 잘 다루는 대학생들을 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르신들의 1:1 매칭, 멘토 매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세종대 학생도 저기 누가 와가지고서 저희 때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좀 현장에서 하고 있다. 이제 너와 나 연결고리. 이 내용은 이제 서울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청년들에 대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 내가 낸 비용만큼 서울시가 100% 매칭을 해가지고 3년, 5년, 10년 안에 창업자금, 그다음에 주거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통장 사업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자조 모임과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정보도 획득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교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꽃대. 연령대는 이제 그 50에서 64세 10분입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세대의 역량 강화 및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이분 10분이 모이셔가지고, 지역을 탐색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개발하시고, 이들이 이제 지역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할 것인가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캠페인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본인들끼리 지역 안에서 필요한 그 뭐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뭐 주거 정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경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꽃이 아닌 50 플러스 이상 세대에 우리는 꽃띠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자산 형성도 아까 말씀드린 그 통장 사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 통장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분들이 지속적인 통장의 만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 관련된 참여부터 시작해서 통장의 만기가 갈 수 있게끔 개입을 계속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 다음에 너나들이 이것도 그 꿈나래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통장 말고 자녀를 둔 아이들에 대한 통장 사업도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요 개별 사업에 참여했던 그 어머님들 8분께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관계 회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밑반찬 사업입니다. 식생활 취약계층의 기본적 영역 부장 및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당사자분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5명 계신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에 관련된 부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가호 방문해서 집에서 직접 전달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밑반찬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돼가지고서 뭐 고독사 한 2, 3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반찬의 정기적인 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 확인하고 생활 상태 보고 있고요. 아마 광진구 자체가 최근 그 노인복지 사업으로 하나 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어르신들 야쿠르트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쿠르트 어머님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계속적으로 야쿠르트를 줌으로 인해서 그 야쿠르트 수령에 관련된 일상생활 파악 관련된 그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밑반찬을 주는데,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저희 밑반찬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전전 능력이 있는데 집에 계셔서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시고 또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이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서 좀 이웃들도 파악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여가활동이 제한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복지 서비스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라든가 광진문화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체육활동보다 최근에는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 쪽하고 저희가 이 치매가 정말로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50대, 뭐 40대의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 발생하시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치매 예방 차원으로 지역에 조금 더 다양한 그 연령층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연계해서 치매 진단법, 그다음에 치매 예방 교육법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자원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교실, 어르신들 여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 댄스, 디지털 교육 관련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행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 절기 때 보면 일반 지역 주민들보다 가장 외로우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더 많이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 그다음에 절기 및 기념일, 어버이날, 초복, 연말 이런 것들 때 저희가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멀티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제 그 후원 물품 들어오게 되면 후원 물품 나를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배달 나갈 수 있는 이 미니부터 이 12인승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삼계탕 이 촉복 행사 때 닭 조리,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참여하거든요. 닭 손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배달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원이 만약에 개발 후원이 연계됐다 그러면 후원에 연결된 후원자 관리해야 되고 또 후원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에 있어서는 그만큼에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이 멀티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여행, 저소득 어르신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어르신들과 청년 세대의 교류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핵심 참여자 4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4명을 매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첫 여행, 인생 여행. 그래서 어르신 한 분과 대학생을 매칭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일기 쓰기 해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짠 대로 대학생하고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첫 여행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데 이게 13 격세대, 그 세대라고 해가지고서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련된 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그 3세대가 묶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으로 조금 경험할 수 없는 이 대학생들을 같이 만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 그다음에 이 손자, 손녀에 관련된 이러한 그 외로움들을 좀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관련된 거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방역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도배, 장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시는 주거 환경 자체가 주로 거의 뭐 반지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충문, 그다음에 생활 돌봄, 방역. 여전히 현장에 가보면 뭐 주방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집들 많이 있고요. 곰팡이 썩어 있는 집도 많이 있고, 이 지속적으로 예, 지금 이 주거 그래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집에 쓰레기 쌓아두는 그 강박, 저장 강박. 네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청소했습니다. 이 저장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쓰레기가 근데 이게 저희만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적 소유가 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복지관하고 함께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게 또 그 어려운 게 이 부부가 별거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남편에 관련된 주거 이 저장 강박을 다 저희가 정리해서 깨끗한 집을 만들었는데 본인 살고 있는 당사자 아버님이 저희에게 본인 물건 했다고 이제 이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KTNG 복지단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이라든가 난방비 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도 연계해서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주민 돌봄, 일상 회복, 여가 취약 뭐 이런 것들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공헌 관련된 증진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후원자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대감을 하는데 광진구에 특히 이제 저희 복지관에 관할하고 있는 다양한 그 기금 업체들을 좀 저희가 개발해서 사회복지사하고 함께 직접 찾아뵙고 좋은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얘기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좀 전달하고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보나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 개발을 통해서 그 이후에 관리 방안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력서 보게 되면은 그 이력서에 쓰고 있는 이 자격증의 이 리스트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보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편집, PPT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저희 이제 복지관은 3층에 이렇게 작은 북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시설 개방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복지관을 좀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매주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강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 아동부터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들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시설 개방 사업, 요즘 말씀드린 이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만들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능 나눔, 예. 그럼 이제 환경, 예. 지역 주민들 중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ESG 경영이라는 게 이제 복지관에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좀 통해서 뭐 복지관뿐만 아니라 이 복지관을 기반으로 같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뭐 담배꽁초 줍기, 그 다음에 자가용료하지 않고 걷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계시고요. 복지관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ESG 환경이라고 해가지고서 직원들 일회용 용품 쓰지 않기,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행사할 때 예전에는 뭐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비닐 같은 거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 쓰기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역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현장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 환경 문제, 그다음에 1인 고독사 관련된 문제, 저출생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프렌즈,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심리 지원을 위한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해가지고서 1인 가구 청년 8명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이제 그 만남 휴게소처럼 중장년에 관련된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이 8명 중에 그 한 명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절대 운둔형 친구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이제 외부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한 그 음식 관련된 거 해서 집밥 만들어 먹기 이런 걸 했는데, 뭐 거의 굶다시피 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것만 먹다가 자기가 직접 밥을 해 먹었다는 그 만족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배달 음식에 관련된 뭐 쓰레기 줄이는 부분, 여러 가지. 근데 일단 그 친구가 제일 인상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외부랑 거의 단절된 운둔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이 동일한 청년들과 함께 이 생활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운둔형이라는 주거 환경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이 결과물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관련된, 광진구가 1인 가구가 비율이 높은 거 아세요? 이게 그 세종대, 건대, 이제 장신대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이 광진구 자체에 대한 주거 환경 자체가 한번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 여기서 대학을 마쳐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이게 거주 확률이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면에 1인 가구가 많은 반면 그만큼 이제 또 출산율은 조금 낮다라는 이 광진구 정책에 있어서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복지관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하나만 사례 관련된 것만 제가 5시 30분 이거 하나만 빨리 보여드리고, 네. 이제 나 혼자 씨의 친구 만들기입니다. 저희 이제 기관의 이제 팀장님이 담당했던 사업인데요. 15일간 고시원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제 복지관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면 갈 수 있는 거의 끝부분이 이제 고시원이거든요. 진짜 한 두세 평? 한 거의 3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있으는데 어떤 분이 밥을 15일 동안 굶고 있다라는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사자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요, 이제 고시원 원장님에 관련된 광장복지관, 그다음에 광진구청 동주민센터가 이제 공동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가게들을 잠깐 보니까 71년생이세요. 1년생인데 생부 생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예전에 이제 할머님이 보살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40살까지 이 양부모 엄마한테 계속 생활비를 지원받았대요. 근데 이제 생활비 관련된 부분 외에도 본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체국이라든가 CJ 통 관련된 택배기사에 가끔씩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양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이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왔고 무릎 관절이 아팠고 허리 통증에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간간히 실행했던 택배 관련된 배달 업무도 이제 본인이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고 입이 빠지니까 제대로 이제 음식을 섭취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식습관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악화됐고 코로나 갑자기 이제 19가 터짐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는데 취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에 관련된 부분을 또 본인이 일을 못해서 갚지 못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고시원으로 사진처럼 이제 저기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제 고시원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운둔형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정서적 고립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 건강, 주거 등 복합적인 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 주거 환경,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경제적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경제적으로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부분, 채무 상담,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수급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선불유심 구입 카드를 저희가 해가지고 핸드폰에 관련된 부분으로 언제든지 연락될 수 있고 상담에 임할 수 있게 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운동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건강 검진을 해서 치과지를 통해서 틀리게끔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드렸고 고시원에서만 있지 않고 외부 활동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원 월세를 미납하지 않도록 이 고시원 체납 부분을 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드렸고요. 그래서 식사가 가능해졌고 건강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파산 면책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신용 불량자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수급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건부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자활근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남휴게소라는 복지관의 중장년 프로그램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까 8분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선정을 통해서 일부 주거가 마련돼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가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의논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 했다면 막막했을 텐데 의논할 곳이 생겨서 좋았으며 도움도 많이 받았고 틀리를 하여 외관상 좋아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 구강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이제 본인의 외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감 때문에 타인하고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저희가 인생 트리 관련된 남을 만났을 때 그런 소감문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한 것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좋은 형님을 알게 됐대요. 이 8분 중에 동일한 집단 안에서 그리고 복지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이동에 좋은 집을 찾은 것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할 수 있는 좋은 일만 생각하셔서 긍정적인 사고가 마인드가 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관리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복지관만 혼자 했다고 하면 어려울 전반적인 내용들, 공공부조 형태, 그다음에 이번에 관련된 아까 그 재판 관련된 신용불량 회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관기관끼리 모이셔가지고 아까 갖고 있던 단절된 본인에 관련된 생태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더 확보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고립감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된 부분들을
나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만남회계소 참여자와 함께 이분이 또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 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금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좋은 사례관리 당사자를 만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복지관의 사업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제 아까 초반에 사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에서도 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사의 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 전문가로서에 대한 저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리강령과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이라는 저희의 가치와 이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직무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좋은 사회복지사로서 같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좀 지루한 내용이긴 했는데 혹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혹시 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뭐 할 때마다 시간을 계속 맞추지 못해서 원래 일찍 끝내주는 게 좋은 강의라고 하는데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저분께서 조금 시간을 오래 쓰셨어요. 네, 네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정말 구제가 된 케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케이스인데 과연 어떤 분이 연결을 해주셨을까요? 아까 이런 분이 계시다고 네네. 그 사례를 갖다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1차적인 고시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고시원 원장님께서 네, 이분이 지속적으로 생활 관찰을 하신 건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먼저 파악을 하셨고요. 그 관련된 의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시원 원장님이 의뢰를 지금 복지관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주민센터 쪽에 먼저 의뢰를 하셨고, 주민센터가 이제 이러한 당사자가 왔을 때,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이제 역할을 나누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의 역할, 민간기관의 역할을 했는데, 아마 일시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제공에 있어서는 조건부 수급이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관련된 과정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자체에서는 민간기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초기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분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조금 고민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인테이크부터 시작해서 상담 이후에 공적 부조 영역, 신용불량자 영역,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었을 때 이 문제 제기되시는 당사자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러한 다양한 유관기관에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고시원 원장님께서 초반에 저희한테 잘 연결해 주신 겁니다. 솔직히 오늘 지금 저는 겨우 1학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수업 받은 것도 지역사회복지로는 얼마 전에 듣고 네. 이제야 조금 그 수업 내용하고 복지관. 실무하고 말씀하신 게 좀 매치가 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진짜 공부를 하니까 조금 보이고 네. 그래서 복지관이 이런 일을 하는 네. 게 지금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네. 조금 별나라 같고 복지관은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좀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수업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네. 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배우는 사람들이 좀 가비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1학년이면 아직은 더 배울 게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학년, 4학년 되셔도 사회복지 현장에 나와서 실습을 하시더라도 그 많은 교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을 좀 방문하셔서 자원봉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그 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목 이수와 함께 조금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좀 관심 있게 활동하시는 것도 좀 되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 아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합니다. 기관에서 이제 실습에 관련된 그 책무라고 할까요? 후배 양성 차원에서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놓다 보니까 5명 실습생 모집하는데 뭐 20명, 30명 오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한 이렇게 많아지는데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프로필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 지역에 대한 현황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습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실습 가시기 전에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현장들을 좀 많이 파악하시고 그 기관의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의 내용도 좀 파악하시고 보다 직접적으로 좀 저는 좀 체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관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아까 뭐 멘토, 멘티 역할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른 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네. 네. 지금 뭐 유튜브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예시를 보시면서 지역사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에 대해서 또 실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네, 김경직 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